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잠수함 사업. 한국 잠수함이 실전 성능에서 앞섰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른 항해. 캐나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평가표가 이상했습니다. 성능은 단 20%, 정비와 군수 지원이 50%. 독일은 나토 동맹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맞섰습니다. 기술이 이기느냐, 동맹이 이기느냐.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오타와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하나오션에서 보내온 잠수함 재원표와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제출한 입찰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사업, 그것이 제 책상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방연구소에서 잠수함 도입 사업의 기술 평가를 맡고 있는 분석가였습니다. 이름은 데릭,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2년째였죠. 저는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비용이 독일보다 확실히 낮았고 납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동료 분석가 마틴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데릭, 이번엔 숫자가 다가 아니야. 위에서 원하는 그림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틴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기술 평가 위에 얹혀지고 있다는 암시였죠.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틴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도 더는 알지 못한다는 듯한, 혹은 알면서도 말하기 꺼려진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타와 강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처럼 지금 제 머릿속도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거대한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만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정책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데릭 분석관님, 오늘 오후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잠수함 평가 기준 관련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무언가 정해진 결론을 향해 짜맞추려 한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마틴이 다시 제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오후에 긴급 보고래. 평가 기준 관련해서. 제 대답에 마틴의 얼굴빛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재원표 위에 적힌 숫자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용 절감, 빠른 납기, 검증된 운용 실적.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책상 한쪽에 놓인 달력을 보니 최종 결정까지는 이제 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알지 못했던 진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라면 분석가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자리였는데 그날은 국방부 정책실 차장까지 배석해 있었습니다. 책상 끝자리에 앉은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책실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평가 기준의 산업협력 항목 비중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틴의 눈빛에는 역시나 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업협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장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선소 건설, 현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입니다.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잠수함은 무엇보다 안보를 지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에 일자리와 공장, 건설 같은 경제적 요소가 더 크게 들어간다는 건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성능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운용 실적과 정비 효율성,
작전 가용률 모두 독일보다 우위에 있는 게 확인됐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협력 비중을 늘리면 사실상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장은 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립 분석관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군사 도입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분명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보를 위한 잠수함을 경제적 셈법으로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 마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데릭, 너 아까 표정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은 것 같던데.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평가해야 할 건 잠수함이 캐나다를 지킬 수 있는지, 그거 하나잖아.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게 아니야. 마틴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지. 너 혼자 부딪혀서 될 일이 아니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침묵하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안보라는 본질과 정치라는 현실, 그 둘 사이에서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제 막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연구소 지하 자료실에서 한국 잠수함의 운용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쌓인 서류들 사이로 폴란드와 인도, 캐나다 자체 잠수함대의 운용 기록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안보 정책을 전공한 이후 줄곧 캐나다 국방연구소에서 일해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곤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자료실 문이 열리고 후배 분석가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고 그중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분석관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해서. 사라는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한국 자료 검토하다가 좀 놀랐어요. 정비 가용률이 거의 95% 가까이 나오던데요. 우리 기존 함대보다 훨씬 높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수치는 단순한 영업용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운용국들의 평가 보고서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결과였죠. 납기 준수율, 정비 효율, 승조원 훈련 체계까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독일 쪽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까요? 사라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나 봐. 정치인들 눈에는. 그 순간 제 책상 위 모니터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잠수함 사업 관련 면담 요청. 저는 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초 정책 라인의 핵심 인사가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분석관 개인한테 직접 면담 요청이라니. 저는 메일을 다시 한번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묘한 긴장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부르는 자리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게 정말 의견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의견을 바꾸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제 말에 사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같은 불안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자리든 제가 가진 건 데이터와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면담이 단순한 통과 의뢰가 아니라는 걸 그때 저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면담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장 재킷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가방 속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잠수함의 비교 데이터, 운용국 평가 보고서,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분석 요약본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약속 장소는 국방부 청사 1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책실 부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수함 사업, 분석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평가만 놓고 보면 한국 잠수함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비용, 납기, 운용 실적까지요. 부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산업협력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이 제시한 현지 조선소 건설한 말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지 조선소 건설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캐나다 내에는 잠수함 번조 경험을 가진 숙련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소가 완공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국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방향이라면 독일 쪽으로 기울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국장은 즉답을 피하며 다른 질문을 이었습니다. 분석관님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탁이었지만 제 귀에는 분명한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작성할 보고서가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만 담을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부국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 담긴 감정은 읽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였다는 걸 그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마틴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면담 어떻게 됐어? 라는 짧은 한 줄이었죠. 저는 답장을 적기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제 안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 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면담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위에서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라는 그 한마디가 마치 못이 박힌 것처럼 가슴 한편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빈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보려 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단순한 분석 문서가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정치적 결정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담, 생각보다 무거웠나 보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이 그러더라. 위에서는 이미 방향을 정해놨다고. 내 보고서가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마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데릭, 솔직히 말할게. 나라면 그냥 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적당히 맞춰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마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우리 보고서가 결정의 근거가 돼. 그게 잘못된 근거라면 그건 우리 책임이기도 하잖아. 마틴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러다 위에 찍히면 어떡하려고. 이 바닥에서 한 번 찍히면 끝까지 가는 거 알잖아. 저는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신을 지키려다 한직으로 밀려난 동료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두려움이 제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캐나다 해군이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잠수함이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직장 내 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마틴,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맞춰서 보고서를 쓰고 그 결과로 캐나다 해군이 더 비싸고 늦게 들어오는 잠수함을 받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야? 마틴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운용 데이터, 비용 비교표, 납기 일정표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데릭.
한번 칼을 뽑으면 되돌리기 어려워. 그가 나간 뒤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조용히 자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그 한 줄이 제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데이터에 충실하게 작성하되 산업협력 항목 역시 정직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평가가 과장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독일 측이 제시한 캐나다, 현지 조선소 건설안을 다시 한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의구심만 가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실에서 캐나다 조선 산업 인력 통계를 찾아 정리하던 중 사라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분석관님,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세요? 독일 쪽 조선소 건설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어. 캐나다 내 숙련 용접공이랑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라는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의 없네요. 잠수함 건조 가능한 조선소 자체가 캐나다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잠수함을 건조해본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독일이 약속한 현지 생산은 사실상 처음부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하나오션 측 캐나다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석관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쪽 기술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긴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압박이, 다른 한쪽에서는 입찰 기업의 접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경우 폴란드와 인도, 동남아시아 운용국에서 보내온 실제 가동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90%를 넘었고 정비 주기도 예정보다 단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독일 잠수함은 자국 해군조차 정비 적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유럽 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몫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업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가려져 있던 현실적인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늦게 저는 보고서 초안의 첫 단락을 완성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며 제 안에서 어떤 결연함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캐나다 해군에서 30년 가까이 복무하신 퇴역 장교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국방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었죠. 대릭, 잠수함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뉴스에서 봤다.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정신없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라서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군에 있을 때 우리 잠수함대가 정비 부족으로 작전에 투입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저는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후 잠수함 정비하느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정작 출항은 못하고 그게 우리 해군의 현실이었다. 이번엔 제발 그런 실수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가 책상에서 보던 숫자들과 완전히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정비 가용률, 운용 효율, 그 모든 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군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요즘 좀 힘들어요. 위에서는 다른 방향을 원하는 것 같은데 데이터는 분명한 답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릭, 군에 있을 때 내가 제일 후회했던 게 뭔지 아니? 윗선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 못했던 거야. 결국 그 피해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다 짊어졌어.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와 무게가 지금 제가 마주한 갈등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너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잖아.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정직하게 말하는 게 내 역할 아니겠니?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해군 장병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무게감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전 아버지가 주신 해군 기념 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진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지를 책상 한쪽에 가만히 올려두고 다시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사라와 함께 한국과 독일, 양측의 자료를 더욱 면밀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운용국들의 생생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건 폴란드 사례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 중이었고 현지 해군 관계자들과의 화상 인터뷰 자료가 연구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 폴란드 해군 장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킨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대로 정확히 도착했고 정비 지원도 신속했습니다. 사라가 그 장면을 보며 작게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영업용 멘트가 아니라 진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인도 해군의 운용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정비 주기 단축, 부품 조달 속도, 승조원 훈련 체계까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반면 독일 잠수함 운용국들의 자료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노르웨이 군사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펼치자 한 문단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전차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역대급 실수였다는 평가가 담긴 부분이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잠수함 분야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분석관님. 노르웨이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네요. 사라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기술적 우위를 압도했던 사례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비교표를 새롭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납기, 정비 가용률, 훈련 체계, 부품 조달 속도까지 모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표를 완성하고 나니 한국 잠수함의 우위가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와중에 흥미로운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하나오션이 호주 레드백 사업에서 보여준 현지 기술 이전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례네요. 사라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이 약속한 막연한 조선소 건설보다 한국이 보여준 구체적이고 검증된 사례가 훨씬 더 신뢰할 만했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던 중 저는 문득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던 이 작업이 데이터를 하나씩 파헤칠수록 오히려 명확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 정도 자료면 누구도 쉽게 반박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떳떳하게 보고서를 낼 수 있으니까. 창밖으로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점점 두꺼워지는 자료 더미가 쌓여갔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또렷한 확신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굳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중간 점검 회의가 열리던 날, 저는 그동안 정리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비교표와 운용국 사례, 산업협력 검증 자료까지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책실 부국장과 차장, 그리고 처음 보는 인사들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첫면담 때보다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분히 자료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운용 가용률, 정비 효율, 납기 준수율 모든 면에서 독일보다 명확히 우위에 있습니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호주 레드백 사업 사례를 보면 한국이 보여준 현지 기술 이전 능력이 충분히 검증돼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측 조선소 건설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인력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캐나다 내에는 잠수함 번조 경험이 있는 숙련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소가 완공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캐나다 해군은 노후 잠수함을 계속 운용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순간 처음 보는 인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산업부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그렇다면 캐나다 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려했습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속을 평가, 기준에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 창출보다 검증된 안보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산업부 인사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부국장은 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립 분석관님, 보고서 방향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국장이 따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이번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가면 위에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본인 경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 이후 판단은 윗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국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있던 다음 날부터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회의 일정에서 제 이름이 슬그머니 빠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오전 업무를 정리하던 중 사라가 다급한 표정으로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방금 들었는데요. 보고서 작성팀에 새로운 인원이 추가된다고 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인원이라니 갑자기 왜? 산업부 쪽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던데요. 보고서 작성에 같이 참여한다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보고서 작성 인력을 갑작스럽게 보강한다는 건 사실상 제 입김을 줄이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낯선 인물이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업부에서 파견됐다는 그는 자신을 케빈이라고 소개하며 보고서 검토를 함께 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립 분석관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다만 균형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균형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케빈은 가져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독일 측이 제시한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독일 조선소 건설로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빈약했습니다. 이 자료, 출처가 어디인가요? 독일 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찰 기업이 직접 제출한 경제 효과 분석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케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분석관님,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도 이번 사업이 단순 군사 도입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검증된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제 직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케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표정에서 앞으로의 충돌을 예고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틴과 함께 사무실을 나서며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릭,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고. 마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갈 생각이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답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 어두워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통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금씩 저를 압박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잠수함 사업 보고서 작성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국장실로 불려간 저는 그 앞에 앉아 통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분석관님, 이번 인사는 단순한 순환 배치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부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게 저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하던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케빈 분석관이 이어받아 마무리할 겁니다.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료, 검증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키려 했던 원칙까지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타와 강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분석관님, 방금 들었어요. 정말 다른 부서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됐어. 사라의 눈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분석관님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는데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남은 제 자료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잠수함 비교표, 운용국 사례 분석, 산업협력 검증 자료까지 손때 묻은 서류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국 보고서 작성해서 배제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데릭,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다. 결과는 내 몫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무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그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질문만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담실에서 들었던 압박, 회의실에서의 차가운 침묵, 그리고 인사 발령 통지서를 받아들던 순간까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모으고 사실을 검증해도 정치적 셈법 앞에서는 무의미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석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어. 괜찮아. 사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분석관님, 케빈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봤는데요. 분석관님이 정리했던 핵심 데이터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산업협력 부분만 잔뜩 부풀려져 있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던 그림이었겠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한쪽에 놓인 해군 기념 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작은 배지를 저는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윗선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 못했던 게 가장 후회된다던 그 말. 저는 적어도 그런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무력감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따로 백업해둔 자료 사본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팀에서 배제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개인 노트북에도 자료를 저장해두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켜고 자료를 다시 살펴보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공식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알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두려움과 부딪혔습니다. 정식 절차를 벗어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력은 물론 어쩌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그 둘 사이에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발신자는 캐나다 군사연구소 소속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소 안면은 있었지만 깊이 교류한 적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직접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그는 제가 들어서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대립 분석관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 저희 연구소에서도 독자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분석관님 보고서 초안과 거의 일치하더군요. 저는 봉투를 열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우위를 입증하는 또 다른 독립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군사연구소 차원에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한 발짝 떨어진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에서 보고서 방향을 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더군요. 분석관님이 보고서 작성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산하 독립검토단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정치적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조직입니다. 그쪽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정식 보고서 라인에서는 배제됐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할 방법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사무실 근처 카페로 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30분 후 사라와 마틴이 함께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자료를 보여주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립검토단에 자료를 제출할 생각이야. 이대로 묻히게 둘 순 없어. 마틴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너 혼자 가게 두진 않을게. 사라도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이 데이터 묻히기엔 너무 명확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흔들렸던 마음에 다시 단단한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막 열리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립검토단 사무실 앞에 선 저는 손에 쥔 자료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데이터, 군사연구소에서 받은 독립 분석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 초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분석관님, 떨지 마세요. 데이터가 다 증명해 줄 거예요.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틴 역시 굳건한 표정으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토단 위원장과의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백발이 희끗한 위원장은 제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자료들 정식 보고서 라인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정식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데이터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운용 가용률, 납기 준수율, 그리고 독일 측 조선소 건설안의 현실성 부족까지 모든 자료가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보고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 평가 기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캐나다 해군은 더 비싸고 늦게 도착하는 잠수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담을 마치고 일주일 후 검토단은 정식으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적 우위와 산업협력 사례에 검증된 신뢰성을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독일 측 조선소 건설안의 현실성에 대한 강한 우려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의견서가 공개되자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실 부국장이 직접 저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부국장은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분석관님, 검토단 의견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방향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국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관님이 다시 보고서 작성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벅참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데이터를 지켜낸 시간들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사라와 마틴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분석관님, 정말 해내셨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국방부 청사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평가 보고서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적 우위와 검증된 산업,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보고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셈법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국장은 제 보고서를 천천히 덮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석관님.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보상해주는 듯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릭, 어떻게 됐니? 저는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보고서, 결국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마무리됐어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사실 그대로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데릭. 그거면 충분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청사를 나와 오타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맡았던 겨울날과는 달리 이제 강물 위로 봄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텁게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강가에 서서 그 흐르는 물줄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데이터를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해군 기념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작은 배지가 이제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가 지켜낸 원칙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선택 앞에서 저는 한 명의 분석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제 안에 단단한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켜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봄을 향해 흘러가는 오타와 강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싼 실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일어났을 법한 한 분석가의 고뇌를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납기 우위, 그리고 검증된 운용 실적은 실제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동시에 캐나다 내부에서 산업협력이라는 명목으로 평가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 역시 실제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과 연구소에서 제기된 우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데릭이라는 인물과 그 주변 동료, 가족은 모두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특정 개인을 모델로 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국방부 내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역시 극적 긴장감을 위해 작가의 상상으로 재구성된 부분임을 밝혀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검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그 이면에 있을 법한 인간적인 드라마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숫자와 보도 자료 뒤에는 늘 누군가의 고민과 선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흥미진진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